학습지 22쪽에 보면 전국 국방체제인 진관체제가 붕괴하고 임기응변적인 재승방약체제로 바뀌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어려운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승방약의 재승이란 적을 제압하여서 승리로 이끈다는 뜻이고, 방약이라는 건 전략과 같은 뜻이죠. 조선은 임진왜란 직전에 재승방약이라는 국방체제를 갖춥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 지역의 수령들이 자기 지역의 소속 군사들을 이끌고 거점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약속된 거점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의 지휘를 받는 군사 전략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거점과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되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 재승방약 때문에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이 수세에 몰렸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재승방약 이전의 국방체제인 진관체제와 비교해서 둘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습지 23쪽으로 넘어가서 진관체제와 재승방약체제를 그림으로 비교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진관체제에서는 병력의 이동이 없죠? 자신이 속한 행정 단위에 따라서 그 지역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수원은 수원부라는 행정구역이었는데요. 이 수원부가 하나의 진관이라는 단위가 되어서 수원부수라는 그 시장이죠. 시장의 지휘 아래 수원을 그냥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수원을 예로 든 것처럼 조선 내 모든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수백 개의 진관이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진관체제인 것입니다. 진관체제는 자기 지역을 자기가 지키니까 훨씬 목적 면에서 잘 지킬 수 있지만 효율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군사 배치 효율은 떨어지죠. 모든 지역에 군사들이 있으니까 군비가 꽤 많이 들고, 분산 배치된 군사들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입을 당하는 지역이나 군사 요충지 이런 곳에 병력을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금 아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남해안에 자주 출몰하는 왜구를 격퇴하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중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바뀝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거점 지역에 병력을 모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각 진관의 수령이 휘하의 군사들을 이동시켜서 대규모 군대가 집결하고 중앙에서 파견된 경력 있는 군사 전문 지휘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령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이잖아요. 그 비전문가가 지휘하는 분산적인 방어보다는 오랫동안 전투 경험을 해본 전문가가 지휘하는 어떤 집중적인 방어 시스템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실제로 국지전이라고 하는 소규모 지역에 침입해온 왜구들을 토벌하는 데는 재승방약이 아주 좋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상도 지역을 예로 들어서 재승방약 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바로 경상도 남부 해안입니다. 학습지에서 보이듯 현재 부산인 동래와 김해에 1차 방어선을 세우고 울산과 창원의 2차 방어선이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1, 2차 방어선은 여기서 방어를 성공하면 좋고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일단 적군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1, 2차 방어선에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사이 다른 사람들은 뭘 할까요? 대부분의 경상도 지역의 군인들은 전부 다 약속된 지역인 경상도의 중심, 중요 거점 지역인 대구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 대구에서 밀고 올라오는 적군을 기다리면서 대규모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최고 지휘관이 파견되어 오는데
그 파견되는 관직은 순변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상대로 된다면 아무리 적이 대군으로 침투한데도 대구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선 왕조의 오판은 무엇이냐? 임진왜란이 바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계속 왜구들은 많아봤자 몇천 명, 절대 만 단위는 되지 않는 몇천 명이 상륙해서 약탈을 하고 돌아가는 이런 땅을 점유하려고 하지 않는 국지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정규군 2, 3만 명을 차례로 상륙시켜서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전면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조선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승방역 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체제가 운용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던 거죠.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진왜란 초반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임진왜란 초반의 전투 날짜를 보세요. 이후에 또 임진왜란은 계속 이어집니다만 부산에 상륙할 때 부산진 전투, 동래성 전투가 4월 중순입니다. 부산에서 한양 점령까지 한양 점령이 5월 2일이니까 20여일이 채 안 걸린 것도 상당히 놀랍지만 더구나 이제 왜군들은 대부분 걸어서 기마가 아니라 걸어서 오니까요. 거의 대군이 걸어서 온 수준인데요. 몇 번밖에 전투가 없었던 것이 사실 더 놀랍습니다. 상주와 탕금대 전투 빼고는 전투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제승방략의 문제점입니다. 왜 상주에, 왜 충주의 탕금대에서 전투를 하고 바로 한양으로 입성을 했던 것일까? 왜 경상도의 제승방략 거점인 대구 전투가 없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대구 전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상주보다 좀 더 남쪽에 있었는데요. 충분히 제승방역 체제가 연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경상도 지방의 관군들이 대구로 빠르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중앙의 지휘관인 순변사가 결정되고 전선에 도착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보다 적의 진격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해질 수밖에 없었죠. 지휘관 없이 모인 관군들은 도망가거나 흩어진 경우가 많았고 순변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왜군이 대구를 지나친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대구보다 좀 더 북쪽인 상주에서 겨우 끌어모은 각 지역의 군사와 순변사가 만나 몇 번의 훈련도 하지 못한 채 대규모의 일본군을 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당연히 큰 패배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승방략 체제의 문제점입니다. 모이는데 시간이 걸리면 제때 전투를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방어 거점 지역이 함락될 경우 바로 후방에서 이렇게 방어선을 촘촘하게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후방을 넓은 지역을 내어주고 그 다음 충청도의 거점인 충주 탄금대에서 기다린 겁니다. 다시 한번 충주 탄금대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립장군의 탕금대 전투였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신립장군 역시 몇 가지의 이유로 충청도 방어선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군은 삽시간에 수도 한양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승방략 체제가 바로 임진왜란 초반의 패배 이유라고 불립니다.